네, 반갑습니다. 노 선생입니다. 지금 보실 부분은 단기 투자 자산입니다. 단기 투자 자산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볼 건데요. 요거를 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암기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신 이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거는요, 당좌자산 소속입니다. 당좌자산 소속인데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단기 투자 자산입니다. 자, 단기 투자 자산의 정의를 먼저 볼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단기라는 글자가 보이면 항상 1년 이내, 그 다음에 유동, 이렇게 세트로 세 가지를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단기라는 글자와 1년 이내, 그리고 유동이라는 이 글자는 세트로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단기의 반대는 장기입니다. 장기. 장기의 세트는 1년 이후, 그 다음에 비유동.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겠고, 이제 단기 투자자산들의 요소들을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기이죠. 요거는 뭐 단기 예금이라고도 하거든요. 단기 예금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예시를 보겠습니다. 그 정의를 보겠습니다. 취득후로부터 혹은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단기 금융상품 혹은 단기 예금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예시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예시 정기예금, 두 번째 예시 정기적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예금에 들었다 혹은 정기적금에 들었다. 근데 만기 날짜가 1년 이내더라. 언제로부터 취득한 날짜 혹은 보고기간 말은 12월 31일입니다. 이때 보니까 1년도 안 남았네. 그러면 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들이 보시다시피 단기 금융상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가 이제 나올 때 정리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먼저 정기예금, 그 다음에 정기적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방금 하신 대로 보면 1년 이내의 조건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유동이라면 뭐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정기예금은 계정 과목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기예금, 그 다음 정기적금. 이건 분계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이 1년 이후라면 비유동이죠. 계정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다 통틀어서 장기성 예금이라 부릅니다. 장기성 예금. 두 개 다 통틀어서 장기성 예금이라 부른다는 거.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기 대여금. 일단 단기라는 글자 보이시죠? 1년 이내에 같은 말이라 했고요. 대여금은 뭐냐면 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라는 말 자체가 투자했다, 투자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1년 이내에 회수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것도 이제 단기 투자 자산으로 보고, 반대로는 이제 단기 차입금이 있습니다만 뭐 얘 같은 경우는 부채입니다. 부채. 자, 그리고 유가증권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우선 유가증권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증권으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단기매매증권 성을 보세요. 단기 돼 있죠. 얘는 단기 투자자산 맞습니다. 뭐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증권이 있는데 얘네들은 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도가능증권이면서 1년 이내, 아까 유동이었죠. 처분 혹은 만기가 되는 거. 만기 보여준 것도 1년 이내 만기되는 거를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 안에 넣습니다. 그 말은 당좌 자산 안에
넣겠다, 포함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같은 경우 조건이 1년이 넘어가잖아요. 1년 이후에 이제 처분이나 만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동명이인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같은 이름을 쓰긴 하지만 단기 투자자산 혹은 당좌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나중에 밑에 투자자산이라는 분류가 있었죠. 그쪽으로 카테고리가 옮겨집니다. 그 옮겨지는 기준은 날짜입니다. 이렇게 1년 이내이면 당좌자산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만 1년 이후이면 투자자산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얘는 만기보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보증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출채권을 보겠습니다. 방금 하셨던 단기 투자자산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매출채권도 그렇고 얘네들은 전부 다 당좌자산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들 전부 다 당좌자산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자, 매출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라는 계정 과목의 합입니다. 그냥 이 두 개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왜 매출채권이라고 하느냐면 매출이라는 단어 앞에는 보통 뭐 상품이나 제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이나 매출을 판매하다 보니까 채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받을 권리죠. 그러니까 뭐 외상으로 판 거예요. 외상으로 팔았는데 외상매출금은 나와 그 거래처 당사자 간의 외상거래라고 치고 한다면 바드럼은 나와 그 거래처 사이에 은행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이란 걸 발행하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자, 먼저 외상매출금의 정의를 보시면 재고자산, 그러니까 상품이나 뭐 제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하면 외상매출금이라 보고요. 바드럼은 어음을, 여기 보죠, 어음을 받고 판매하였다, 받았다. 이게 왜 받을 어음이냐 하면 받을은 미래형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음을 받았어요. 그 받은 어음을 나중에 은행에 들고 가면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이해 방식인데, 뭐 심플하게 생각하시자면 그냥 어음을 받았으면 받을 어음, 어음을 내가 줬으면 지급 어음,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위에 것들은 다 재고 자산들이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돼야지만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쓰거든요. 하지만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팔았다 혹은 어음을 받고 팔았다 하면 바드럼이나 외상매출금 쓰는 것이 아니라 미수금 씁니다.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이 부분. 어음 받으면 무조건 바드럼 아닙니다. 그게 재고자산을 팔았는지 그 이외를 팔았는지 꼭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당좌자산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산이냐 그리고 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이냐 이걸 구분해라고 했습니다. 먼저 보통예금 당좌자산 맞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당좌자산 맞고요. 단기대금도 맞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어디에 속하느냐 그걸 좀 아셔야 되겠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요, 이게 두 가지 포인트 있는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정이 있잖아요. 요거 부채거든요. 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평가 계정. 그러다 보니까 차감적 평가 계정의 뜻이 뭐냐면 T 계정을 이렇게 그린다면, 자,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여기 대충이 부채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대충이 1000만원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대충과는 별개로 요새 퇴직연금은요,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건 부채 때 더 자세히 배웁니다. 그때 가서 할 거지만 지금 이미 미리 이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대충은 회사에서 대충은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 얼마만큼 필요할까를 대비해서 충당 부채라는 부채를 미리 설정하는 거고요. 그것과 또 별개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연금은요, 외부기관 은행에다가 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대충만 설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갈 때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퇴직연금이란 제도가 생겼고, 퇴직연금은 외부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납입합니다. 그때마다 돈을 납입할 때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게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표시는 요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차감적 표시로, 차감적 형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1000만 원일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900만 원이다. 이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총 1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 가정을 해볼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얘가 총 1100이다. 그럼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중에서 지금 1000만 원만큼만, 자, 빨간 걸로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만큼만 여기에다가 이제 적고요. 1000만 원 적고요. 그럼 초가 되는 이 100만 원 보이시죠? 얘를 그냥 자산에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넣어가지고 자산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초과금액 이렇게 자산으로 해서 투자자산 속에 투자자산이라는 카테고리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감적 평가 계정이면서 두 번째 포인트는 초과분은 뭐의 초과분이냐면 대충보다 큰 부분은 투자자산 안에다가 넣는다는 거 아셔야 되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당좌자산 안에 얘는 속하지 않습니다. 얘는 뭐 투자자산이잖아요. 됐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당좌자산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고 있죠. 자, 잠깐 펜 색깔 좀 바꿀게요. 자, 당좌자산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도 맞고 보통예금도 맞습니다. 그럼 지분표 적용 투자주식 여기 답인데, 보세요. 가운데 투자라는 글자 보이시죠? 얘는 투자자산입니다. 계정 과목은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요령껏. 보통은 계정 과목 이름에 속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에 잘 나와있냐면 이렇게 중간에 투자라는 글자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성이라고 해서 제가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앞부분 있잖아요. 앞부분 계정 과목에 그런 거 보면 엔간하면은 다 그게 어디 계정 과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을 보겠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했죠. 우선은 매출채권은요. 아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에 합의를 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이란 영업활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보이시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제급을 받지 못했다. 영업활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단 제품이란 자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매출채권에는 외상 매출이고요. 지급보험이 아니라 받으러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틀렸고요. 외상 매입금과 그 다음에 지급보험에 두 개를 합치면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그럼 좀 말이 헷갈리면 뭘 보시는 게 좋냐면 매출, 물건 팔다가 보니까 권리가 생겼다. 뭐 돌려받을 권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입,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의무가 생겼다. 뭐 갚을 의무.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 3번, 4번은 그냥 읽어볼게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총당금 설정은 요 뒤에 가서 배웁니다. 순실현 가치를 평가를 하고, 이거 뭐 그렇구나 정도로 마시면 되고, 매출채권에 대한 자산평가를 적정하게 해야 된다. 회계는 뭐 다 적정하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되고, 네 번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총당금 설정은 대손총당금의 이제 설정에 대한 이야기. 대손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보통은 대손이 예상되는 회계연도라 함은 내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손총당금 설정 자체를요 매년 12월 31일날 하니까요. 그래서 대손이 예상되는 내년에 대손 예상액만큼, 이제 예상액이 나오겠죠. 예상액만큼 대손총당금으로 적립한다. 적립하였다가 요건 이제 12월 말에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요건 이제 그 다음 해가 되겠죠. 내년에 실제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대손 충당금에 있던 돈을 꺼내서 쓴다. 뭐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 대손 충당금은 중요합니다. 이건 빨간 걸로 쓰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셔도 무방할 정도로. 이론 문제, 말 문제, 그 다음에 뭐 분계 문제, 계산 문제 뭐 다 나옵니다. 이거는 결산에서도 나오고요. 다 나오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기말에 시점은 기말이에요.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요거는 이제 밑에 요거예요. 밑에 것들. 그러니까 채권 등입니다. 받을 것들에 대하여 회수 불능으로 예상. 못 받을 것 같은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기말에 딱 보니까 얼마를 못 받을 건지 대충 계산이 되는 거죠. 그거를 예상을 해서 부채를 미리 인식하는 겁니다. 뭐 충당금이라는 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회계는 좀 보수주의 경향이 강해서 위험 요소가 있으면 미리 인식해버립니다. 그냥 수익은 최대한 천천히 인식하지만 부채나 뭐 손실, 뭐 비용 이런 것들은 발생되자마자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보시는 부분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대여금이라 돼 있죠. 요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이랍니다. 설정 대상 자산. 그러니까 이게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한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으럼, 미수금, 대여금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은 아까 배운 매출채권입니다. 아까 매출채권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 재고자산과 관련된 채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계정 과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이게 차변이라면 대변은 대손총당금이라고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대손총당금은 프로그램 해보면은 보이실 건데 대손총당금이란 이름을 가진 계정 과목이 매우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 얘네들은 요 자산별로 코드 번호가 다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짝지들이 있어요. 외상매출금에도 대손충당금 짝지가 있고 받으럼에도 대손충당금 짝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코드 번호가 다르게끔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시면 이해가니까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입니다. 이건 수익과 비용할 때 배울 건데 비용은 또 종류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판관비에 속한다. 그다음 미수금, 대여금, 그리고 최근에 선급금이 나왔으니까 선급금도 적을게요. 이 세 가지들은 전부 다 받을 권리거든요. 근데 그 재고자산을 팔다가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그때 얘네들을 대손상각비 분개하는 방법은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쓰고 대변은 대손충당금 자산별로 다 이때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개념. 자, 그 다음 보충법을 배워볼 건데요. 요거는 같이 한번 좀 적으면서 해야 됩니다. 보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충법. 대손충당금 처리 방식 자체가 보충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그거를 한번 같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실게요. 먼저 횟수불능 예상 1차년도 말입니다. 1차년도 말이란 뜻은요. 1차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사업 시작하는 연도를 보통 1차년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차년도는 사업을 시작한 연도. 그 해 말 12월 31일 됐고요. 횟수불능을 예상합니다. 이 대손충당금은 항상 연말에 기말에 횟수불능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상을 합니다. 예상 얼마를 예상했냐? 1,000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때 이제 분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기하게끔 약속이 있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과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계정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는다면 지금 이번에 1,000원 새로 됐거든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0원입니다. 1,000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000년도 중이 됩니다. 2000년도 중이 됐고요. 횟수 불능이 500원 발생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손 충당금에 있는 금액을 빼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500 대손 충당금을 쓰는 거예요. 좀 뺏어 썼죠? 없앤 거거든요. 이걸 상계 처리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횟수 불능이 발생된 그 자산 이름, 매출채권이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여기에는 뭐 외상 매출금이 될 수도 있고 바드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횟수 불능이 됐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세요. 원래 1,000원 있었는데 500원 뺐었죠? 500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00년도 말로 갑니다. 2000년도 말이 됐고요. 두 번째 년도 12월 31일이 된 거고요. 자, 예상 1200원 예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지금 현재 잔액이 500이죠. 500에서 1200으로 가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700을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추가 분계입니다. 이거 차변 대손 상각비 700 비용 발생시켰고요. 대변 대손 충당금 700 이렇게 또 대손 충당금 자리에 적었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잔액은 1200 되겠죠. 지금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모든 그 케이스들을 여기에다가 다 넣었으니까 연도별로. 자, 2000년도 지났고요. 3000년도 됐습니다. 횟수불능 또 발생했습니다. 횟수불능이란 말은 대손 처리하는 건데 못 받게 된 거예요. 뭐를 못 받게 된 거냐면 받을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자, 1500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매출채권 1500 못 받게 된 거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대손 충당금 주머니 이거 보이시죠? 지금 1200원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빼쓰는 겁니다. 근데 1500원이 지금 횟수 불능이기 때문에 일단 주머니에 있는 1200원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돈은 대손상각비라고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했다는 것도 한번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럼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빵원입니다. 빵원. 자, 3000원도 말이 됐고요. 이제 다시 횟수 불능 예상을 합니다. 2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분계 이렇게 가시고 잔액은 2000원 됐죠? 자, 그 다음 4000원도 보세요. 4000원도 중이 됐고 횟수 불능 500 발생됐죠? 그러면 요 2000원 중에서 500만큼 빼쓰고 횟수 불능된 매출 채권은 대변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건 자산의 감소죠. 위에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은 1500인 상황 됐죠? 지금 현재 4000년도 중에 잔액이 1500입니다. 근데 이제 4000년도 말 또 12월 31일이 왔고요. 횟수 불능 예상합니다. 내년에 대손 충당금 주머니에 얼마를 채울까? 1000원만 채우면 된대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1500원이 채워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대손 충당금을 500원만큼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나옵니다. 감소됐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보시면 계정 과목이 특이한 게 나옵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이 나오죠. 자, 이건 뭐 뜻이 뭐냐면 얘는 판관비입니다. 근데 지금 비용인데 대변에 있다라는 말은요. 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는 이제 차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럼 반대로 보세요. 얘와의 반대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색깔을 바꾸고요. 자, 환입과 반대라고 볼 수 있는 건 여기 대손상각비입니다. 이 대손상각비를 보세요. 얘도 판관비입니다. 아까 판관비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판관비 비용의 자리에 있죠. 비용은 차변이거든요. 차변 자리에 있죠. 비용이 발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판관비에 가산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 표현 말 문제들을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설정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입니다. 채권이 아닌 것은이에요. 말 그대로 보면 채권이 아닌 것은 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어야 됩니다. 볼게요. 가수금 숫자
요거 부채입니다. 이게 답이네요. 예상매출금, 미수금, 받으러옴 요것들은 전부 다 설정 대상 자산에 해당이 되죠. 추가적으로 받으러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옴 4번에 있네요. 미수금 있고 그 다음에 대여금이 있었죠. 그리고 선급금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다 같이 암기를 하시면 되고, 가수금 같은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가는 계정들은 보통 거의 다 부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금 얘는 부채입니다. 부채. 얘는 부채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일단 자산의 이름이 나왔죠.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은 아까 위에 있었거든요.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아까 볼게요. 위에 거 잠깐 올라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대손충당금 환입은 제가 아까 판관비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는 판관비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문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판관비에 속한다. 차감하는 건데 뭐 더하든 빼든 간에 어쨌든 속하는 곳은 판관비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중 대손에 대한 설명으로 대손이란 말은 받을 채권을 못 받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또 이런 거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자, 기말에 대손 추산액에서 추산은 추정하여 계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예상 금액입니다. 추산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아까 우리 그림에서 오른쪽에 다 그렸었던 거 있죠. 적었던 거 있죠. 그거를 차감한 잔액을, 이거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기말에 대손 추산을 합니다. 이거는 내년에 1200원만큼의 대손 충당금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추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0원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얼마가 더 필요하냐면 200원이 더 필요하죠. 그럼 요 금액은 지금 어떻게 계산됐냐면 1200원에서 이 1000원을 차감했잖아요. 뺐잖아요. 그래서 200원이 계산됐죠. 요거는 대손상각비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요거 아까 추가 설정액 있거든요. 이런 거를 추가 설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 용어가 조금 많이 헷갈리니까 일단 용어 익힌다는 생각을 하세요. 맞고요. 자, 두 번째. 기말에 대손상각비를 설정하는 경우, 상각비를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 모든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로만 처리한다. 모든 뭐를 뭐만으로 한다. 이거는 보통 오답이 많아요.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전에 본문 잠깐 올라갑니다. 본문 보시면 앞 페이지에요. 여기 있잖아요. 아까 뭐 대손상각비 자산에 따라서 판관비인 대손상각비가 있었고 자산에 따라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해가지고 영업의 비용인 대손상각비가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건 잠깐 내려갈게요. 자, 그 이야기다 보시면 되겠고, 자, 확대하고요. 그래서 판관비로만 처리한다라는 말 자체는 틀렸습니다. 요 말로만 이거 틀렸고요. 영업의 비용도 가능하죠. 자산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 계속 읽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이 말은요,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이 발생한다면 대손충당금 주머니에서 꺼내서 일단 빼쓰고 상계하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 주머니에 있는 돈이 부족하면 그 부족액만큼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아까 분개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자, 횟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이건 이제 12월 31일 날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기준, 대손추산액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이 4번 문제는
그 기말 결산 분기할 때 나오는 게 이렇게 말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은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자산 이름 나오면 체크를 꼭 하세요. 미수금 기말 잔액 4,500만원에 대하여 금액 나왔고요.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미수금 이 T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미수금만 따로 이렇게 적어보면 미수금 자산이죠. 자산은 기말이 여기 적힙니다. 기초가 차변 적히고요. 근데 기말 잔액이 4,500이랍니다. 됐죠? 그 얘와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또 T 계정 하나 더 그릴게요. 지금 T 계정을 계정 과목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손 충당금, 미수금에 관련된 대손 충당금. 요거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은 자, 4,500만원에 대하여 2%만큼을 기말 대손 충당금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대손 충당금은 아까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채의 성격을 띠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대변, 기말은 이렇게 차변에 나옵니다. 근데 얘는 기말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냐면 항상 요 미수금이라는 자산, 매출채권도 마찬가지지만 자산의 기말 그 금액에서 몇 %가 곱해진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4,500만원에다가 2%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4,500만원 곱하기 2%, 제 계산기 또 들고 있어요. 2% 하니까 90만원 나오네요. 자, 그럼 기말은 얘는 9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요까지가 설정하려고 하는데 요까지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를 밑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잘해볼게요. 기초 대손 충당금은 40만원 있었고 기초에는 40만원 있었어요. 대손 충당금 주머니에 이 중 32만원의 대손이 발생되었다. 이 말은 기초에 있던 것 중에서 대손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손 못 받는 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32만원만큼 뺐었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것만 딱 그 뺏은 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원래 40만원 있었는데 그중에 32만원 뺐었으니까 얼마 남아있는데요? 8만원 남아있잖아요. 됐죠? 8만원 남아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전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말에 보니까 90만원만큼 금액을 맞춰야 돼요. 그럼 지금 얼마를 더 추가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82만원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추가 설정액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추가로 지금 현재 잔액이 8만원인 상태인데 추가로 82만원을 설정해라. 추가 설정하는 분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가 추가 설정 분계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변 대손 충당금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액도 지금 82만원으로 맞고요. 자, 그럼 이제 그 1, 2번을 보시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의 차이점. 1번은 그냥 대손 삼각비고 2번은 기타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자산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수금이거든요. 미수금이면 기타의로 가셔야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크하시고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요거는 아셔야 되고 전산회계 2급이나 뭐 1급 다 아셔야 되고 결산 때도 이런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포인트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산별로 계정 과목이 이렇게 대손상각비 혹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바뀐다는 거. 대손상각비는 판관비 아까 했었죠. 요거는 영업의 비용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대손 충당금이 이름이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코드 번호는 다 다릅니다. 자산별로 따로 다 하나씩 다 있어요. 짝꿍이라서 그런 식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주광교는 매출채권 기말 잔액 2,800만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럼 보세요. 요것만 딱 보면 2,800만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1%만큼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자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1%를 바로 그냥 계산해서 적어볼게요. 28만원이 필요해요. 대선총단금을 이번 기말에 28만원만 설정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전기말 대선총단금 잔액은 30이었으며 부터해서 대선총단금의 변동 상황이 나옵니다. 아까 4번 문제에서는 t 계정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전기말이란 뜻은요. 작년 말이죠. 그러면 올해로 치면 기초입니다. 기초의 대선총단금이 얼마 있었느냐. 기초 대선총단금은요. 3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중의 전기 대선 발생액 중 회수돼요. 지금 대선 전기 그러니까 기중의 요 말은요. 단기 올해 이야기고요. 전기는 작년을 이야기하겠죠. 작년 대선 처리행격이 있었대요. 작년에 대선 처리행격 중에서 올해 회수가 됐대. 회수가 됐단 말은 못 받을 줄 알고 대선 처리했는데 그게 다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회수된 거는요. 더 하셔야 됩니다. 대선 충당금에다가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50만원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대선 충당금의 잔액은 50만원입니다. 근데 아까 뭘 했어요? 28만원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22만원만큼의 대선 충당금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대선 충당금의 원래 자리는 대변이기 때문에 감소시킨다 하면 차변에 이렇게 대선 충당금이 나와 있으면 되겠고 금액은 22만원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대변에는 대선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쓰시면 된다 했습니다. 다음은 3번이고요. 환입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걸 리마인드 시켜드리자면 얘는 판관비입니다. 판관비 소속입니다. 판관비에서 차감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차감한다, 판관비 소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6번. 우선 6번까지 하고 잠깐 끊고 관련된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다음 거래에 대한 분개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8월 3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만원이 회수 불능되다. 8월 31일 이전에 대선 충당금에 잔액이 4만원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외상 매출금이 나왔으니까 요거부터 분개를 하시면 대변에 다 똑같이 외상 매출금 나와 있네요. 요거 분개는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선 충당금 잔액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4만원 남아있다 있죠. 4만원 남아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대선 충당금 4만원을 차변에 먼저 쓴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충당금을 차변에 4만원 쓴 게 2번밖에 없네요. 자, 그럼 답은 2번입니다. 일단 4만원 인식하시고요. 10만원 중에서 4만원 인식이 됐죠. 나머지 금액은 6만원인데 요거는 충당금 잔액이 없으니까 삼각비라는 비용 처리하고 끝내라.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부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